새벽 5시 바다 냄새가 골목을 휘감았다. 비는 멎었지만 습기와 소금기가 담벼락에 들러붙어 반짝였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대문으로 나섰다. 오늘은 나가야 한다. 꼭 오늘. 아들 준호가 밤새 지민이가 위험하다. 오전 안에 병원에 와달라고 재촉했다. 머리는 수긍했으나 가슴은 단단히 고집을 부렸다. 발끝에서부터 모래 씹히는 듯한 불길함이 올라왔다. 문을 여는 순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길을 막았다. 15해를 함께한 황구 돌개가 대문턱 한가운데 엎드려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노란 털은 비에 눌려 어둑했고 충혈된 눈가엔 물기가 맺혔다. 꼬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앞발이 내 발목을 눌렀다. 가지 말라는 뜻. 나는 지팡이로 살짝 밀었다. 돌개는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바짓단을 부드럽게 물어 안쪽으로 끌었다. 이가 부딪히며 딱딱 소리가 났고 숨은 떨렸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지금 출발하셔야 해요. 수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새벽 4시 58분 준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개의 울음을 들었다. 비명과 신음 사이 사람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 양은 대야의 고인 물이 파문을 만들었다. 돌개야, 오늘만 비켜라. 다녀와서 간식 줄게. 내가 타협을 꺼내자 돌개는 잠깐 꼬리를 흔들더니 바로 등을 세워 벽처럼 섰다. 처마 끝 종소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남항 산길 새벽 바다는 깨어났지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아버지, 대문 밖에서 준호가 뛰어왔다. 안개등을 켠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서 희끄무레한 빛을 흘렸다.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준호는 나 대신 돌개를 노려봤다. 얘는 왜 이래요? 짜증이 묻었다. 돌개는 짖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낯설 만큼 단단한 눈빛. 그때 나는 준호의 급함이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무언가에 쫓긴 급함이라는 걸 감지했다. 그는 내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시선은 자꾸 휴대전화로 미끄러졌다. 미리 보기 알림이 번쩍였다.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9시 전. 무엇의 서류? 누구의 서명? 돌개가 내 다리와 문턱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왔다. 가슴으로 나를 밀었다. 나는 반걸음 물러섰다. 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묻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주세요. 지민이가 숨을 고른 뒤 외쳤다. 죽을 수도 있어요. 칼날 같은 말. 나는 지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돌개는 그 순간 입을 다문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축축한 호흡이 내 장단지를 스쳤다. 차갑고 무거운 경고였다. 돌개야. 지민이 알지? 여름마다 놀던 아이. 오늘만 나가자. 나는 간청했다. 돌개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엎드렸다. 앞발을 모으고 주둥이를 얹는 뿌리 내리듯 자리 잡는 자세. 여길 넘지 마. 골목 끝 오토바이가 무릉덩이를 튀기고 지나갔다. 부두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아내가 떠난 새벽의 바람과 종소리가 겹쳤다. 예감은 종종 삶을 구한다. 하지만 가족은 이유를 요구한다. 나는 그 사이에서 늘 우물쭈물했다. 준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셔츠 깃엔 작은 얼룩이 번졌다. 커피일까 밤샘의 흔적일까.
돌개가 내 다리에 몸을 바싹 붙였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때 하늘이 낮게 우르르 울었다. 담쟁이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전봇대 안내문이 펄럭였다. 공사 통지 금일 오전 8시 오후 2시 남항 3길 차량 통제. 오늘 오전 8시? 나는 준호를 보며 물었다. 우리 동네가 통제인데 너는 몰랐냐? 그의 눈이 짧게 흔들렸다. 다른 길로 나가면 되죠. 억지 미소. 눈은 웃지 않았다. 돌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받지 않았다. 화면에는 또 다른 미리 보기가 번쩍였다. 계약 9시 이전 도장.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준호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 잡아 끌었다. 돌개가 몸을 틀어 내 앞을 막고 두 앞발로 내 신발등을 눌렀다.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체온과 떨림과 냄새가 같은 말을 했다. 지금은 나가지 마. 새벽은 아주 조금 밝아졌다. 기왓장의 물기가 은빛으로 바뀌고 돌개의 눈에 작은 빛점이 떠올랐다. 나는 소금기와 젖은 흙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준호야. 내가 낮게 불렀다. 나는 지금 이 녀석 말을 듣겠다. 준호의 입술이 굳었다. 돌개가 아주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며 방송했다. 남항 터미널 방면 일시 통제 중입니다. 준호는 혀를 찼다. 10분만 드릴게요. 10분 후엔 무조건 나갑니다. 그는 차로 돌아갔다. 내 휴대전화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보호자님,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해강의료원. 새벽 5시. 나는 화면과 돌개와 골목의 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돌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등줄기가 느리게 오르내렸다. 좋다. 10분이면 된다. 돌개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걸 나는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멀리 배의 경적이 울렸다. 10분 후의 선택이 내 남은 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오늘 이 문턱은 쉽사리 넘어가지지 않을 것이다. 제2장 돌개의 세월. 봄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늘 미세한 안개로 시작됐다. 남항 산길 끝 언덕에서 내려오는 바람에는 갯내음과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습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 되었다. 마당 구석 낡은 계집의 지붕을 톡톡 두드리는 물방울 소리가 멎으면 나는 언제나 같은 이름을 불렀다. 돌개야. 그러면 노란 몸이 천천히 일어나 꼬리를 한 번, 2번 흔들고 내 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길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해 빈집의 정막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길게 들이우던 무렵 한 동네 후배가 작은 상자를 들고 문턱에 섰다. 상자 안에서는 눈곱이 채 마르지 않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품에 안고 떨림이 멎을 때까지 등을 문질렀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 끓는 물의 김이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고 주전자 소리는 늙은 심장처럼 규칙적인 박자를 되찾았다. 돌개는 처음 몇 달 동안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밭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늘 내 앞에서 발자국을 찍어주었고 낮의 볕이 너무 강한 날에는 그늘로 나를 이끌었다. 해가 지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쫓다가도
내가 의자에 앉는 기척을 느끼면 곧장 달려와 발등에 턱을 올렸다. 밤마다 나는 별들을 세며 중얼거렸다. 너도 외롭구나. 그러면 돌개는 짧게 신음하며 대답 대신 내 손을 핥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따뜻한 체온으로 메웠다. 마을 사람들은 곧 우리의 방식에 익숙해졌다. 아이들은 장난하듯 돌개야 앉아 라고 외쳤고 돌개는 내 눈치를 살핀 뒤에야 자리에서 조용히 엎드렸다. 허락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버릇은 언뜻 우스워 보였지만 나에겐 믿음처럼 느껴졌다. 세월이 흐르며 돌개는 몇 번이나 내 몸을 붙잡아 나쁜 일을 피하게 했다. 장마철 비가 길을 삼키던 오후 밭둑이 갑자기 무너져 발밑이 푹 꺼졌을 때 돌개가 내 소매를 물고 뒤로 힘껏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진창에 처박혔을 것이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골목 모퉁이에서는 실려가던 철제가 바닥에 떨어져 튀었는데 돌개가 먼저 짖으며 나를 밀어 계단 쪽으로 몰아세웠다. 철조각은 우리가 있던 자리를 정확히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 우연히 3번을 넘기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걸 돌개의 눈이라 불렀다. 보통 사람보다 먼저 어둠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눈. 돌개는 맑은 날에도 문득 집 앞을 서성거렸다. 꼬리를 낮게 두고 길을 주시하며 낮은 울음을 길게 뽑아냈다. 그런 날이면 오후에 반드시 바람이 거세졌다. 현수막이 찢기고 폭우의 안내판이 돌아갔다. 몇 해 전 겨울 내가 급히 읍내를 다녀오겠다고 마당을 나서려 할 때 돌개는 내 신발끈을 물고 늘어졌다. 나는 한참을 실랑이 하다 억지로 끈을 빼냈다. 그날 저녁 고갯마루 도로에서 눈사태가 나 여러 대의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 미끄러진 헤드라이트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돌개는 난로 옆에 누워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책갈피 같은 것이었다. 위험한 페이지를 접어 표시해두는 손길. 이런 일들이 몇 번이고 쌓이자 나도 모르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먼 데를 다녀오기 전에는 반드시 돌개의 표정을 확인하는 것. 꼬리가 가볍게 흔들리면 마음을 놓았고 꼬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정부터 다시 살폈다. 내가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그는 웃었다. 아버지, 미신 부리지 마세요. 그냥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나는 알았지만 굳이 설득하려 들진 않았다. 서로의 믿음은 오래된 신발 같아서 남이 신어보라 권하기 어려운 법이다. 대신 나는 돌개와 더 자주 걸었다. 바다가 보이는 둑길을, 버려진 창고 뒤쪽 허리길을, 그리고 저녁이면 우리 둘만 아는 좁은 오솔길을. 초여름 풀잎이 무릎을 간지리면 돌개는 재채기를 했고 늦가을 낙엽이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릴 때면 나는 발걸음을 늦췄다. 도시에서 내내 바쁘게 살다 떠난 이들이 놓친 것들을 우리는 천천히 주워 담았다. 돌개가 10살이 넘자 털빛은 조금 희어졌고 귀끝은 자주 젖었다. 하지만 눈은 더 선명해졌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비 오는 날이면 돌개는 마당의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오래 올려다봤다. 그럴 때면 나는 집안의 창문을 다시 걸고 사다리를 내려놓고 주소록을 확인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할 때가 오면 늦지 않게 하려고. 어느 저녁 오래된 만년필을 닦다가 나는 문득 아내의 사진을 책장에서 꺼냈다. 돌개는 조용히 다가와 사진을 맞더니 2번 숨을 고르고 내 무릎에 턱을 얹었다.
나는 그 무게를 받쳐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물건과 냄새, 그리고 시간이지만 나에겐 그 사이를 이어붙이는 노란 다리가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미래를 멀리 꿈꾸는 대신 돌개의 오늘을 헤아리는 일로 일정을 세웠다. 아침 해가 구름을 밀어 올리면 우리는 밭으로 갔고 점심엔 항구의 분식집에서 삶은 달걀 냄새를 맡았으며 해가 지면 바다의 경적을 세어 잠들었다. 그 나날 중 어느 하나도 특별하진 않았지만 묵직하게 포개 놓으면 등뼈처럼 곧은 삶이 되었다. 그리고 그 등뼈는 언젠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은 예감으로 늘 약간의 떨림을 품고 있었다. 돌개가 창턱에 발을 올리고 어딘가를 오래 응시하는 날이면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서랍 하나를 조용히 열어 경고를 담아두었다. 그 서랍은 이미 여러 번 내 생을 구했다. 나는 그것을 믿음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우연이라 불렀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중요한 건 하나였다. 돌개가 고개를 들어 나를 부를 때 나는 반드시 멈춰 서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규칙이 내 평온을 지켜왔다. 그러나 규칙은 언제나 한 번의 예외 때문에 무너진다. 그 예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해 늦봄의 공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돌개는 창문 아래서 3번 울고 나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작은 파도 소리만 귓속에서 오래 흔들렸다. 아주 오래. 여름이 한창일 때였다. 햇볕은 짙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남항 산길 언덕에 서면 바다는 숨을 고르는 듯 잠잠했고 항구의 쇠사슬 소리가 간헐적으로 금속 냄새를 끌고 들어왔다. 그 새벽 돌개는 계집에서 나오자마자 대문턱에 엎드렸다. 귀는 바짝 젖었고 꼬리는 바닥을 느리게 긁었다. 눈빛은 바람결처럼 잔떨림이 있었다. 평소라면 밭으로 가자며 앞장설 녀석이었지만 그날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갸웃했다. 돌개야, 뭐가 보이니? 대답 대신 낮은 으르렁임이 허공을 긁었다. 나는 억지로 문을 나섰다. 그 순간 돌개가 내 바짓단을 물어 옆으로 비틀었다. 발밑이 가벼워지며 삽시간에 흙 가장자리가 무너졌다. 간 내린 비에 약해진 둑이 속을 비우듯 쏟아진 것이다. 한 발만 더 내디뎠다면 발목이 꺾였을 터였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돌개는 내 앞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문턱에 앉았다. 오늘은 아니다라는 표정이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녀석은 대문을 사수했다. 오전이 되어도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았다.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며 수군거렸다. 서쪽에서 짠내가 더 진하게 밀려왔다. 나는 라디오를 켰다. 남부 연안 해상, 갑작스런 기압골 통과 전망. 작은 경고였지만 돌개는 아침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둘째 사건은 저녁 무렵에 닥쳤다. 부엌의 오래된 가스레인지에서 희미한 슉슉 소리가 났다. 나는 냄새를 못 맡았다. 코가 무뎌진 탓이었다. 그런데 돌개가 문턱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들더니 앞발로 내 무릎을 꾹 눌렀다. 그리고는 싱크대 아래를 향해 거칠게 짖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연결부의 고무가 갈라져 있었다. 밸브를 잠그자마자 창틀이 덜컥거리며 바람이 몰아쳤다. 만약 그 바람과 불씨가 미리 만났다면 생각만으로도 등줄기가 서늘했다.
돌개는 내 옆에 앉아 한숨을 쉬듯 코를 골았다. 작은 목숨이 큰 집을 지켰다. 셋째 사건은 장터에서 벌어졌다. 다음 날 나는 모처럼 채소 상자 몇 개를 사려 밖으로 나갔다. 돌개는 평소보다 격렬하게 말렸지만 나는 잠깐이면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장터 입구에서 녀석이 내 앞을 막아섰고 사람들은 웃었다. 저 노란 녀석 또 주인 말린다. 나는 미안하다고 머리를 쓰다듬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순간 뒤쪽에서 고함이 터졌다. 비켜요. 경사진 길 아래에서 냉장 트럭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올라왔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때 돌개가 내 허벅지를 들이받아 가게 처마 밑으로 날 밀어냈다. 트럭 범퍼가 방금 전까지 내 가슴이 있던 공간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자들이 박살났고 물이 터지듯 사람들이 흩어졌다. 귀가 울렸다. 나는 처마 기둥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돌개는 내 옆에서 짧게 2번 짖었다. 봤지? 라는 눈빛.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동안 연달아 벌어진 3번의 일은 우연이라 부르기엔 지나쳤다. 밤이 되자 나는 돌개와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검푸른 하늘은 먹물처럼 번졌고 별들은 숨을 죽였다. 바람은 방향을 잃은 듯 사방에서 불었다. 내 손끝으로 전기가 지직거리듯 조바심이 흘렀다. 돌개야, 내가 먼저 알지. 나보다 빨리. 나는 중얼거렸다. 돌개는 대답 대신 내 손등에 코를 얹었다. 체온이 전해졌다. 그 온기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돌개의 경계는 한층 집요해졌다. 아침마다 문턱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고 내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녀석은 발로 길을 긁어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예전 같으면 귀엽다고 웃어넘겼겠지만 이제는 그 사소한 몸짓 하나도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출 전마다 창문을 닫고 가스를 점검하고 연락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더 엄격히 지켰다. 돌개가 눈을 반짝이면 나도 멈췄다. 녀석의 눈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람 마음엔 경고와 욕심이 동시에 산다. 해가 이틀만 맑아도 사람은 금세 경계를 풀어버린다. 나는 그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이번엔 괜찮겠지. 잠깐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목소리가 가끔 돌개의 울음을 지웠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더 달콤해지던 무렵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 주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오전 중에 같이 좀 다녀와 주세요. 돌개가 내 무릎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전화기 스피커 너머로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림이 들렸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달력 귀퉁이에 아주 작게 점 하나를 찍었다. 돌개의 눈빛이 낯설게 흔들렸다. 밤하늘에선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항구의 깃발이 서쪽을 향해 딱딱 소리를 냈다. 골목 가로등 빛이 습기 속에서 번졌다. 돌개는 계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문턱에 가슴을 붙이고 눈을 감지 않은 채 새벽을 견뎠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득한 먼 곳에서 파도보다 더 낮은 울음이 들리는 듯 했다. 아내가 떠난 밤도 그랬다. 바람, 금속, 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고의 합창. 새벽녘 돌개가 갑자기 2번 아주 짧게 짖었다. 깨어있는 사람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작은 신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다. 왜? 나는 물었다. 돌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발치에 이마를 대고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가지 마. 나는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소름을 손등으로 눌렀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짧은 진동. 화면에는 한 줄의 문장이 미리 뜨고 있었다. 서류 준비 끝. 오전 중 서명. 나는 숨을 들이켰다. 돌개가 눈을 치켜 올려 나를 응시했다. 우리가 3번이나 죽음을 비켜간 뒤 드디어 진짜 시험이 오는구나.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그 아침 대문을 열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다. 경고는 이미 충분했고 내가 들었느냐 아니냐만 남았다는 사실을. 돌개는 문턱에 엎드려 있었다. 내 발이 그 노란 등을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답은 다음 장면으로 미뤄졌다. 바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주 이상했다. 참. 제사장 아들의 그림자. 10분이 흘렀다. 경적 1번 울리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문턱 앞에 앉은 돌개의 등을 쓰다듬었다. 노란 털에는 새벽 이슬이 촘촘히 맺혀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질 때 골목 입구로 검은 세단이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준호는 손목시계를 짧게 확인하고 웃음을 그렸다. 그러나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아버지. 그는 한 걸음에 다가왔다. 지민이 상황이 급해요.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오전 안에. 익숙한 말, 낯선 호흡.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방금 전 의료원에서 온 메시지는 상태 안정이었다. 목구멍이 마른 모래처럼 까끌거렸다. 방금 문자가 왔는데. 내가 보여주려 하자 준호가 내 손을 덮었다. 야간 근무자들이 상황을 몰라요. 담당 주치의는 오전에만 있어요. 우리 지금 가면 딱 맞습니다. 단정한 말, 과장된 확신. 돌개가 낮게 울었다. 나는 허리를 펴며 물었다. 무슨 서류길래 나를 그렇게 서두르냐. 준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 절차죠. 코로나 이후로 복잡해졌잖아요. 말은 길었지만 비었다. 그는 차 뒷좌석 문을 열었다. 블랙 케이스 하나가 대합실 팻말처럼 반짝였다. 가죽끈이 둔탁한 소리를 냈다. 케이스 옆면에 얇은 스티커가 붙었다. 문서의 시 태그 A-9. 나는 모르는 척했다. 돌개의 꼬리가 멈췄다. 남쪽에서 젖은 냄새가 몰려왔다. 나는 시간을 짚었다. 남항 3길 오전 8시 오후 2시 부분 통제. 이 길은 막힐 텐데. 내가 중얼거리자 준호가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우회로가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돌개가 그를 노려보았다. 짖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시간 없어요. 준호가 나를 부축했다. 셔츠 소매에서는 잉크 냄새가 뿜어났다. 문서 작업실의 냄새였다. 나는 팔을 빼고 대문 안쪽으로 물러섰다. 돌개가 내 앞을 넓게 가렸다. 준호가 혀를 찼다. 얘 좀 치우죠. 아침부터 왜 이러는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이 깨졌다. 나는 말했다. 오늘은 안 나가고 싶다. 준호가 잠시 나를 보더니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알림들이 번쩍였다. 등기 접수 오전 9시 이전. 서명 대기.
부동나는 세 번째 알림의 반쯤 가려진 단어에서 눈을 떼었다. 돌개는 앉았다. 앞발을 모으고 주둥이를 발등에 얹고 한 번 숨을 크게 내쉬었다. 멈추라는 뜻, 아니 멈추지 않으면 다칠 거라는 뜻. 나도 알았다. 하지만 피는 늘 변명거리를 만든다. 손녀가 위급하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잠깐이면 끝난다. 그때 골목을 지나던 어선 트럭이 빵 하고 짧게 경적을 울렸다. 아버지. 준호는 다가왔다. 지민이가 무섭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수술실 들어가기 싫다고. 나는 그 문장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냄새를 맡았다. 쉼표와 쉼표의 간격이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돌개가 내 무릎에 이마를 눌렀다. 서지 마. 나는 숨을 길게 뱉었다. 지민이에게 전화해보자. 준호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금은 준비 중일 거예요. 괜히 더 불안하게 하지 말죠. 나는 대답 대신 문턱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다. 남항구 일대 재정비 사업 공청회 안내. 밑에는 작은 글씨로 협약 및 매입 절차 문의. 숫자들은 서둘러 적힌 듯 삐뚤었다. 준호가 종이를 낚아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돌개의 눈에 불빛이 반사됐다. 노란 눈동자 속에서 내 얼굴이 작게 떨렸다. 나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준호야, 오늘은 내 말을 믿고 싶지 않다.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편하게라는 단어가 내 귓속에 오래 머물렀다. 편안함은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대가는 대개 사인을 요구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했다. 하늘은 더 탁해졌다. 나는 돌개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은 집을 지키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벽 쪽으로 돌아서 속삭였다. 곧 도착합니다. 네, 서류는 준비했고요. 아버지 모시고 바로 올라가서 내 도장도. 마지막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돌개의 등을 쓸었다. 등뼈가 얇게 떨렸다. 그는 밝은 표정을 애써 지었다. 아버지, 더 미루면 다 틀어집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녀의 얼굴이 스쳐갔다. 여름마다 돌개와 뛰놀며 웃던 아이. 그 미소는 진짜였다. 지민이 목소리를 한 번만 듣자. 지금은 안 됩니다. 간단한 대답, 길게 늘어진 그림자. 계집 지붕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돌개의 콧등을 적셨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나는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고리에 얇은 밧줄이 걸려 있었다. 오래전 텃밭 삽을 묶어두던 끈.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밧줄을 집어든 손끝에서 섬유가 바스락댔다. 돌개가 아주 작게 그러나 날카롭게 울었다. 그건 아니다. 준호가 속삭였다. 아버지, 잠깐만 묶어두면 돼요. 금방 끝나요. 지민이 위해서예요. 지민이라는 이름이 칼날처럼 스쳤다. 나는 밧줄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돌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무릎과 문턱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몸이 벽처럼 느껴졌다. 공사 안내지 문구가 머릿속에 박혔다. 오전 8시 통제. 오전 9시 서명.
나는 밧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돌개의 눈을 보았다. 두 눈 사이, 희끗해진 털 사이로 지나간 세월이 보였다. 한 손에는 밧줄, 다른 손에는 지팡이. 준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지금요. 꽂죠. 그의 목소리가 담장을 타고 번졌다. 나는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낮게 깔려 담벼락에 금이 드러났다. 기와장 사이로 스며든 물기는 차가웠고 내 호흡은 짧고 거칠었다. 돌개는 한 번 눈을 감고 뜨더니 발끝으로 내 발등을 눌렀다. 준호는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시간을 재촉했다. 나는 마음속 저울에 돌개와 지민 두 이름을 올려놓고 흔들리는 눈금을 바라보았다. 나는 마음속 저울이 기울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돌개의 온기가 발등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준호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뒤에서 짧은 비명이 찢겼다. 묶이지 않은 돌개가 대문까지 따라와 몸으로 다시 길을 막았다. 돌개야. 내가 부르자 녀석은 낮게 울부짖고 뒤로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내 손등을 핥았다. 그 촉감은 젖은 종이처럼 얇았다. 나는 눈을 한 번 감고 차문을 닫았다.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노란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오자 장터의 천막들이 젖은 숨을 쉬었다. 바람이 방향을 3번 바꾸고 하늘은 탁하게 탁해졌다. 라디오에서는 안내 멘트가 흘렀다. 연안산 간 이동 자제 권고. 준호는 볼륨을 낮춘 뒤 꺼버렸다. 괜찮아요. 우회로로 가면 금방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스티어링 휠을 쥔 손목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갔다. 핏줄이 솟구쳤다. 나는 벨트를 조였다. 해안도로를 벗어나 산허리로 접어드니 나무들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리고 다시 왼편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빗방울은 처음엔 점처럼 찍히더니 이내 선이 되었다. 와이퍼가 창을 가르며 리듬을 만들었다. 톡, 톡, 톡톡톡. 내 심장도 박자를 잃었다. 돌개의 울음이 귀 속에서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가지마. 오늘은 아니다. 아버지. 준호가 입을 뗐다.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만 넘기면 숨통이 트입니다. 집에도 손 보시고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말끝은 착한 계획으로 덮였지만 그 바닥에서는 조급함이 튀었다. 나는 물었다. 지민이는? 짧은 정적. 지금은 상태가 복잡해요. 거짓과 진실이 섞이면 시선은 흔들린다. 준호의 눈이 전방 어둠만 더 깊게 바라봤다. 차가 급경사를 만나자 엔진이 낮게 울었다. 길가의 경고 표지판이 물에 젖어 반짝였다. 낙석주의. 바로 그때 도로 위에 손가락만 한 돌멩이들이 엉겨 있었다. 준호는 핸들을 살짝 틀었다. 타이어가 돌 위를 밟을 때마다 짧은 비명이 났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속도를 낮춰라. 조금만 더요. 아버지 제발. 그의 목소리는 부탁이었지만 가속 페달은 탄력을 잃지 않았다. 한 구비를 돌자 돌풍이 차체를 옆으로 밀었다. 유리가 떨렸고 수풀잎이 물줄기처럼 휘어졌다. 라디오가 스스로 켜지며 속보가 흘렀다. 산사태 위험 최고 단계 준호가 버튼을 눌러 껐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2번 울리다 끊겼다. 다시 또다시. 신호 없음. 준호가 백미러로 나를 봤다.
아버지, 지금은 말끝이 비에 씻겨 나갔다. 그 순간 앞길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산허리에서 진흙이 풀리며 작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준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는 짧게 미끄러지며 멈췄다. 우리 앞 몇 걸음 거리에서 젖은 흙더미가 길을 반쯤 막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돌아가자. 준호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여유가 있어요. 우회로로 가면 그는 내 말을 덮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우회로는 더 가팔랐다. 가드레일은 군데군데 벗겨져 금속이 드러나 있었다. 계곡물은 탁한 거품을 품고 굉음을 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려 바람 냄새를 맡았다. 젖은 나뭇잎, 질퍽한 흙, 쇠의 맛. 그 냄새는 위험을 데려왔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뇌었다. 그러나 준호는 앞으로만 갔다. 계약, 도장, 시간. 세 단어가 그의 등을 밀었다. 길이 잠깐 평평해진 곳에서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서류에는 아버지 성함만 쓰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무슨 서류냐? 지민이 치료비 때문에 담보가 필요해서요. 말의 앞은 부드러웠고 끝은 너무 무거웠다. 나는 가슴 속 어딘가가 뚝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 작은 구덩이를 밟고 꿀렁였다. 안개가 짙어졌다. 전조등이 흰 벽을 만들었다. 그때 도로 가장자리에 뭔가 번쩍하며 나타났다. 경고 표지와 바리케이드. 통제, 전면 차단. 그러나 바로 그 앞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팔을 흔들었다. 준호가 창을 내렸다. 막혔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쪽이 무너졌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짧게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오늘만은. 그는 나를 향해 돌렸다. 아버지,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오래된 임도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자. 준호는 애써 웃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잠깐만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나는 통화를 눌렀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분은 안정적입니다. 오후에 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눈을 두세 번 깜빡였다. 지민이는 괜찮다. 내가 말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들기며 내 말에 박자를 붙였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나를 데려가려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준호는 침을 삼켰다. 아버지, 제 사정이. 문장 뒤로 말들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는 삼켰다. 그 침묵은 고백이었다. 나는 지팡이를 세워 땅을 한번 짚었다. 돌아간다. 지금. 준호가 급히 핸들을 틀려는 순간 산 위에서 뇌성처럼 굉음이 터졌다. 어두운 물이 흘러내리듯 흙과 돌이 골짜기 쪽으로 쏟아졌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잠깐의 눈맞춤 동안 나는 한 장면을 보았다. 노란 개가 문턱에 엎드려 있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올려다보던 그 시선. 가지마. 이제서야 그 한마디의 뜻을 나는 뼈에 새겼다. 그리고 브레이크. 다시 미끄러짐. 차는 한쪽으로 기울다가 가드레일 앞에서 멈칫 섰다.
철이 비명을 질렀고 나는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붙들었다. 엔진이 헐떡였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가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와이퍼가 한 번, 두 번 크게 그었다. 우리는 후진 기어를 넣었다. 계곡의 물은 여전히 포효했고 하늘은 더 낮아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돌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나는 등을 곧게 세웠다. 숨을 고른다. 브레이크는 쉴 틈이 없었다. 차 지붕을 두드리는 물소리는 장단을 넘어 마음속 불안을 긁는 쇳소리로 변했다. 와이퍼가 창을 가로지르며 박자를 댔지만 시야는 여전히 젖은 갈색으로 번졌다. 우리는 아픈 토사에, 뒤는 흙더미에 막혀 또 하나의 벽이 되었다. 유리병 곤충 같았다. 준호는 기어를 바꾸고 악셀을 밟았다 놓았다 하며 간격을 살폈다. 바퀴 아래 자갈이 긁혔다. 조금만 뒤로 빼면 돌아나갈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후지는 한 뼘도 움직이지 못했다. 젖은 흙이 바퀴를 끌어당겼다. 나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 두드렸다. 물이다.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준호는 다시 핸들을 꺾었다. 차체가 살짝 기울고 가드레일이 끼익 소리를 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순간 귀 안쪽에서 낯익은 울음이 되살아났다. 돌개의 소리, 떨리던 경고. 나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이려 했는지 이제는 말해야겠다. 그는 침을 삼켰다. 아버지, 저는 그냥 한 번만 기회를. 누구를 위한 기회냐? 내 말은 칼날처럼 잘렸다. 지민이? 아니면 너?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비가 유리에 붙어 미끄러졌다. 그는 작게 들리지 않게 말했다. 저예요. 차 안 공기가 묵직해졌다. 라디오가 갑자기 경보를 흘렸다. 산사태 경보 발령, 인근 도로 통제. 준호가 황급히 끄려 했지만 손끝이 덜덜 떨려 버튼을 잘못 눌렀다. 라디오는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어젯밤 보낸 문자, 서명 대기, 등기 접수. 병원 이야기는 없더라. 준호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다. 사업이 망했어요. 대출이 돌아오고 집세는 밀리고 아버지 땅이 정리되면 우리 모두가 누구냐. 저와 지민이요. 지민은 내 거짓말과 상관없다. 번개가 사너리를 찢었다. 곧 굉음이 터졌다. 위쪽 비탈에서 물이 터진 수문처럼 흘러내렸다. 우리는 숨을 들이켰다. 흙물이 도로를 훑고 내려가며 바퀴를 핥았다. 차체가 떨렸다. 이건 하늘이 멈추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말했다. 준호는 핸들을 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손등의 힘줄이 줄처럼 솟았다. 시간이 늘어났다. 10분인지 1시간이었는지 가늠이 어려웠다. 차창이 서리로 뿌옇게 변해 내 얼굴에 윤곽만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는 호흡을 고르며 손등을 문질렀다. 돌개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다. 그 노란 등이 문턱을 막고 일렁이던 순간이 떠올랐다. 왜 그때 더 단단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늦은 회한이 가슴을 눌렀다. 멀리서 낮은 소리가 연속해서 들렸다. 사이렌이었다. 붉은 불빛이 안개를 찢고 번쩍였다. 굴착기의 팔이 산 쪽으로 뻗어 올랐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우비를 입은 사람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괜찮으십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앞쪽 토사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준호가 급히 창을 내리고 말했다. 뒤쪽도 막혔어요. 빨리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끝자락의 다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구조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곧 포클레인의 삼날이 토사를 긁어냈다. 진흙이 끈적하게 바닥을 기었다. 비는 여전히 굵었다. 잠시 뒤 구조대원이 다시 와 말했다. 앞은 곧 열립니다. 그런데 낙석 위험이 커서 대피소 쪽으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몰리면 위험합니다. 서두르되 멈추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시계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준호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만 도장을 그 말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의자를 세웠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한 거짓말을 지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그리고 더는 내 이름을 팔지 마라.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가 더 세차게 유리를 때렸다. 그때 전화가 잠깐 신호를 잡았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안정적입니다. 폭우로 외래 일정이 오후로 변경됩니다. 나는 짧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통화가 끊기자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고요는 우리 편이었다. 굴착기가 마지막 삽질을 끝내자 구조대원이 손을 들어 길을 가리켰다. 앞쪽 토사가 비켜나가며 도로가 좁게 열렸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었다. 타이어가 진흙을 뚫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손바닥 땀을 바지에 문질렀다. 돌아간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차가 첫 번째 구비를 지나자 라디오가 다시 경보를 전했다. 인근 하천 수위 급상승, 주민들은 고지대로 멀리 계곡물의 포효가 뒤쫓아왔다. 나는 뒤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까 우리를 가뒀던 흙물의 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살아나간다는 실감이 늦게 몸을 덮었다. 나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돌개. 기다려라. 돌아가면 너부터 찾겠다. 젖은 털을 말리고 따뜻한 국을 나누고 밤이 오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자. 내가 어떻게 내 생을 지켰고 어떻게 나를 가르쳤는지 나는 모두 말하겠다. 그 약속을 새기자 가슴 언저리가 뜨겁게 타올랐다. 도로가 조금 넓어지는 지점에서 구조대가 다시 손짓했다. 여기서 속도를 유지하세요. 중간에 멈추면 바퀴가 빠집니다. 준호가 짧게 대답했다. 차는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했다. 창밖 산목들은 비에 젖어 검은 비늘을 드러냈다. 어둠이 낮게 깔렸고 우리는 그 어둠을 밀어가며 나아갔다. 나는 준호를 옆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랐다.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남은 미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속을 더 세게 밟지 않았다. 한 번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그때라는 것을 이해한 눈빛이었다. 작은 다리를 지나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빗발이 비스듬히 흩어지고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구조대의 차량이 앞에서 속도를 늦추며 우회로로 길을 틀었다. 우리는 뒤를 따랐다.
나는 지팡이를 무릎 위에서 내려놓고 손가락을 펴쥐었다.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떨림의 이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우회로는 산의 등줄기를 따라 길게 이어졌다. 앞서 가던 구조대 차량의 경광등이 안개 속에서 붉게 깜빡였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헤드라이트는 젖은 도로에 칼자국을 남겼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준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실패의 탄식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대신 나는 라디오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경보는 반복되었고 오직 사실만을 건조히 전했다. 하천 수위 급상승. 산사태 추가 발생 가능. 극적인 어휘는 없었다. 하지만 돌개의 눈빛은 이미 극적이었다. 그 눈빛이 내 가슴에서 천천히 돌을 굴렸다. 평지가 시작되자 비는 늦춰졌다. 개울은 갈색으로 불어나 둑을 핥았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의 플래카드는 반쯤 찢겨 나부꼈다. 안전은 준비에서부터라는 문구가 비에 젖어 검은 먹물처럼 번졌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골목마다 빗물이 얕은 강처럼 흘렀다. 집이 가까울수록 심장은 빨라졌다. 돌개는 어디에 있을까? 헛간 기둥에 묶이지 않았던 걸까? 결박을 끊어냈을까? 떠나던 순간에 눈빛이 떠올랐다. 가지 말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온몸으로 말하던 황구였다. 내가 그 말을 밀어냈다. 나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서 꼭 모았다. 손금에 땀이 났다. 골목 어귀에 이르자 사람들의 그림자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비를 걸친 노인, 모자를 눌러 쓴 청년 아이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우리 집 쪽이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나는 문을 열었다. 젖은 공기가 훅 들어왔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고요는 더 많은 말을 품었다. 이장이 먼저 다가왔다. 얼굴에는 비와 함께 지친 기색이 내려앉아 있었다. 박 어르신. 그는 입술을 달싹이고 한 박자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놓았다. 돌개는. 내 목소리는 의자 다리처럼 떨렸다. 이장은 눈을 잠깐 감았다 뜨고 고개를 천천히 마당을 가리켰다. 마당 문이 열려 있었고 흙은 빗물로 진창이었다. 헛간 기둥 옆에는 밧줄이 어지럽게 놓였고 그 끝은 닳아 헤어져 있었다. 나는 미끄러질 듯 발을 옮겼다. 발자국이 물을 튀겼다. 어디서도 돌개의 짖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수상했다. 돌개는 늘 먼저 달려와 내 발등에 턱을 올리던 녀석이었다. 돌개야. 나는 낮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헛간 안은 비냄새와 마른 풀냄새가 뒤섞여 서늘했다. 기둥에는 긁힌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다. 나무살이 드러나 붉게 젖어 있었다. 그 위에 검은 털 몇 가닥이 바람에 붙어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거기. 마당 한켠 빗물길이 깊어진 구덩이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다가갔다. 발밑 흙이 미끄러웠다. 구덩이 가장자리, 넓고 둥근 발자국이 보였다. 도망치는 게 아닌 버티는 발자국처럼 보였다. 그 순간 어둑한 처마 밑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돌개야.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 못했다. 그림자는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젖은 황구 한 마리, 털은 온통 엉겨 붙었고 왼쪽 귀끝이 피로 젖어 검붉었다. 녀석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느릿하게 내 쪽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돌개가 가까이 오자 녀석의 숨에서 흙냄새와 피냄새가 엇갈렸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돌개는 내 손바닥을 맞더니 꼬리를 아주 작게 흔들었다. 그러나 곧 멎었다. 몸이 떨렸다. 밤새 밧줄을 끊으려 몸부림친 탓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녀석의 목을 감싸 안았다. 뼈가 앙상했다. 괜찮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내 위로임을 알면서도 입 밖으로 흘렀다. 돌개는 눈을 반쯤 감았다. 한숨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그때 뒤에서 우산살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보았다. 준호였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속삭임이 번졌다. 이장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오전 내내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돌개가 소리 높여 울부짖기에 다들 나와 보았습니다. 밧줄을 스스로 끊고 기둥을 밀어 부쉈습니다. 아마 어르신을 따라가려다 그는 말을 멈췄다. 돌개는 내 무릎에 고개를 얹었다. 눈동자가 유리알처럼 맑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듣지 않았던 모든 경고, 내가 미룬 모든 결심, 내가 외면한 모든 진실. 그 대가가 지금 내 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나는 조용히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봐라. 이 녀석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내 말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분노는 비에 씻겨나가고 대신 돌처럼 무거운 피로가 남았다. 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뒤는 이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잠시 멎자 멀리서 해가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빗방울이 줄어들며 마당의 물웅덩이에 잔물결이 생겼다. 나는 돌개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털 사이로 따뜻함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이장에게 말했다. 수의사를 불러주게. 응급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세.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꺼내 들었다. 돌개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시 한번 아주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움직임은 고개 끄덕임처럼 보였다. 나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혹은 이제 믿어달라.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이마에 나의 이마를 댔다.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늦었지만 분명한 결심을 했다. 오늘 이후 어떤 거짓도 핑계도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리라. 돌개의 눈빛이 그 다짐을 봉인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이장을 향해 다시 말했다. 서둘러 주게. 그때 멀리서 경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수의사 차였다. 나는 돌개의 귀끝을 살며시 만지며 다시 이름을 불렀다. 녀석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수의사 차가 멈추자 마당의 숨소리도 멎은 듯 했다.
돌개는 헛간 기둥을 밀어낸 어깨로 내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거친 호흡마다 상처난 목이 떨렸고 털 사이 피가 빗물에 번졌다. 나는 손바닥으로 새는 피를 막았다. 돌개야. 부르면 귀끝이 한번 조심스레 흔들렸다. 고개는 들지 못했다. 눈동자만이 내 얼굴을 찾았다. 수의사가 무릎을 꿇고 청진기를 대었다. 이장은 우산을 들어 비를 막았다.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흉곽에 아픈이 있고 강한 저항으로 기도와 혈관이 손상된 듯 합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눈썹을 모았다. 스트레스와 과격한 버팀이 겹치면 급성 부정맥이 올 수 있어요. 당장 지혈하고 수액을 투여하겠습니다. 이웃들이 천과 수건을 건넸다. 나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 주위를 부드럽게 눌렀다. 밧줄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다. 돌개는 신음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등을 미세하게 밀었다. 괜찮다는 듯 혹은 서두르지 말라는 듯. 수의사가 바늘을 준비했다. 움직임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모두 조금만 떨어져 주세요. 사람들은 물러섰다. 그때 준호가 가까이 오며 낮게 물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수의사는 짧게 대답했다. 지금은 경계선입니다. 나는 준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돌개의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점점 길게 늘어졌다. 손끝에 닿는 가슴의 오르내림이 느려졌다. 수의사가 수액, 진통제, 지혈제를 차례로 투여했다. 그의 손놀림이 빨랐다. 심박이 내려갑니다. 수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돌개의 머리를 들어 기도를 확보했다. 아까 밧줄이 목을 압박했을 겁니다. 스스로 기둥을 밀다 보니 혈류가 막히고 목 안쪽 점막이 찢어졌어요. 설명은 선명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돌개가 나를 올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눈을 감았다. 바람이 스쳤고 빗소리가 잠시 약해졌다. 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바람이 잦아듭니다. 마당을 비워드릴까요? 괜찮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개의 머리를 무릎에 더 가깝게 끌어당겼다. 그 온기가 내 다리를 데웠다. 수의사가 다시 들여다봤다. 지금은 약물이 듣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이 준호가 다가섰다. 아버지, 제가 그의 말은 빗물처럼 흩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떨어졌다. 수의사가 가방에서 작은 호흡 보조 마스크를 꺼내 돌개의 코와 입에 댔다. 얕지만 호흡이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친구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돌개의 귀를 쓰다듬었다. 거친 숨과 함께 귀끝이 미약하게 떨렸다. 시간이 눌어붙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한 점, 또 한 점, 무덤 앞 진흙 위로 박혔다. 돌개의 숨은 다시 고르기 시작하는가 싶다가 불쑥 흔들렸다. 수의사가 가늘게 외쳤다. 지금입니다. 조금만 더. 나는 숨을 멈추고 돌개의 가슴에 볼을 댔다. 심장이 먼 북소리처럼 2번, 3번 울렸다. 그때 준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는 허둥대며 끄려 했지만 화면이 잠깐 켜졌다. 계약건 재협이라는 차가운 활자. 나는 시선을 떼었다. 수의사는 우리를 한번 스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집중합시다. 말에 모두 숨을 삼켰다.
돌개의 가슴이 크게 한 번 들썩이고 긴 정적이 뒤따랐다. 수의사가 마스크를 벗기고 청진기를 댔다. 멈춥니다. 그의 눈빛이 나를 조심스레 향했다. 압박을 하겠습니다. 짧고 리듬 있게.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나는 돌개의 발을 쥐었다. 발톱이 흙을 스치며 작게 긁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에 힘이 빠져갔다. 수의사가 속도를 바꾸고 깊이를 조절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반응이 희미합니다. 이장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나는 돌개의 눈을 바라보았다. 얇은 막이 깔리듯 광택이 옅어졌다. 그때 꼬리가 아주 가늘게 떨렸다. 괜찮다는 듯. 나는 그 떨림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의사는 마지막으로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말끝이 젖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안에서 울음이 부서졌다. 나는 돌개의 눈꺼풀을 감쌌다. 따뜻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고맙다. 늦게 알아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장은 내 어깨에 우산을 기울였다. 다른 이웃은 담요를 가져와 몸을 덮었다. 빗소리가 다시 굵어졌다.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잠시 흔들렸다. 지팡이를 짚자 땅이 가까웠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 땅에 묻겠습니다. 나는 수의사를 향해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죠. 삽이 넘어왔다. 이장은 구덩이를 더 깊게 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손이 이어받았다. 줄지어 파고 치우고 다졌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신발 끝을 잔비가 적셨다. 나는 직접 돌개를 들어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담요가 들리고 눈꺼풀 아래에 고요가 보였다. 마지막으로 귀끝을 쓸어내렸다. 다녀오마. 그 인사에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흙알갱이를 밀어 넣었다. 흙을 덮는 동안 준호가 뒤늦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조용히 해라. 그 말에 그는 입술을 깨물고 물러났다. 무덤이 모양을 갖추자 아이들이 들꽃을 올렸다. 노란 꽃잎이 젖었다. 나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뜨겁고 무거운 것. 그 무게를 나는 평생 안고 가리라. 사람들은 물러났다. 마당에는 비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강아지 풀 향이 섞여 남았다. 나는 무덤 앞에 서서 지팡이를 땅에 박았다. 그 위에 손을 포개었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구름 사이로 빈틈이 열렸다. 희미한 빛이 그 자리를 어루만졌다. 돌개야. 나는 낮게 불렀다. 내가 막아준 길을 이제 내가 지키마.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침묵이 마당을 덮었다. 그 침묵에는 울음도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빈자리에 무게만이 가득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마지막으로 고개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발끝에서 진흙이 흘렀다. 밤에 비가 씻고 간 새벽은 유난히 맑았다. 마당 흙은 촉촉했고 무덤 들꽃은 고개를 세웠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무덤 앞에 앉았다. 흙냄새가 폐 깊이 스며들었다.
어제 울음이 잦아들면 허무가 빈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허무는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남은 것들이 나를 일으킨다. 이름, 숨결, 발자국, 약속.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나를 묻고 내일의 나를 이끈다. 이장은 이른 시간에 들렀다. 어르신, 오늘 오전에 면사무소에서 공청회 제공지 얘기가 있답니다. 이전 협약은 절차상 하자가 많았다고. 그는 말했다. 업자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면 맞서지.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마을 사람들 다 어르신 편입니다. 나는 들꽃 하나를 만졌다. 꽃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작은 별들이 낮에 깨어난 듯 했다. 준호는 담장 곁에 서 있었다. 그는 못잔 얼굴이었다. 나는 그에게 손짓했다. 앉아라. 그는 다가와 무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말이 적을수록 숨이 길어지고 생각이 또렷해졌다. 아버지, 저는 어디서 틀어졌을까요? 나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잘못은 방향이 틀어진 뒤에도 멈추지 않는 데서 커진다. 돌개는 내가 틀어졌을 때 멈추라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신호를 듣지 않았다. 준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데 조건은 없다. 다만 시작의 대가를 외면하지 마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쇠도장을 꺼냈다. 어젯밤 내내 손에 쥔 도장이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가져갈 종이들이 있겠지. 내 도장은 여기에만 쓰인다. 이 땅을 지키는 일, 마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기록. 우리는 차를 몰지 않았다. 걸어가기로 했다. 골목은 햇살에 말라갔고 빗물 자국이 얇은 선처럼 돌길에 남았다. 주민센터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장은 명부를 들고 젊은이들은 팻말을 들었다. 바다는 우리 삶, 산은 우리 숨, 이 땅에 사람 있다. 나는 그 글자를 한 번씩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글자 사이로 돌개의 눈빛이 겹쳐졌다. 회의실은 좁았고 의자 다리가 부딪혔다. 업자 대표와 공무원들이 입구에서 속삭였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손을 모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정해진 절차와 보상을 말했고 공무원은 지역 발전을 말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발전이라면 사람의 숨이 먼저다. 여러분 종이 위에 선에는 집들이 점으로만 찍혀 있어도 그 점마다 밤 냄새와 아이들 웃음이 있다. 그 냄새와 웃음이 빠지면 발전은 폐허다. 회의실은 잠시 고요했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어제 우리 집에서 개가 죽었다. 이름은 돌개다. 그는 내 문턱을 온몸으로 막았다. 그 이유를 오늘에서야 똑바로 이해했다. 그는 이 길을 지키려 했다. 오늘 나는 그의 명을 잇겠다. 준호가 조용히 일어섰다. 저는 어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빚을 핑계로 아버지를 속이려 했습니다. 오늘부턴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업자와 나눈 모든 연락 기록입니다. 제 이름에 위임장 초안도 있습니다. 저는 이를 철회합니다.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회의실을 스쳤다. 헛기침이 났다. 공무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발언은 회의록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업자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지역을 위한 선택을 반복했지만 말끝의 힘은 이전 같지 않았다. 이장은 주민 서명을 책상 위에 올렸다. 수십 장의 이름이 빽빽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점심 무렵 회의는 정리되었다. 모든 절차를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문장이 공식 기록에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바뀌어 바다 향기가 올라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염분 섞인 공기가 가슴을 씻었다. 이장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르신, 오늘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나는 미소만 지었다. 큰 산은 아직 남았다. 그 산의 이름은 기억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말을 아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무덤 그늘이 조금 옮겨 있었다. 햇빛이 꽃잎을 환하게 비췄다. 나는 무덤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개야, 오늘은 내가 막은 길을 우리가 지켰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러리라. 바람이 들꽃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고개 끄덕임 같았다. 준호가 뒤에 서서 한참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말했다. 아버지, 저 마을 창고를 정리하겠습니다. 비상약품과 담요를 채우고 비가 오면 어르신들 먼저 모시겠습니다. 나는 무덤을 보며 고개 끄덕였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빚갚음이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해가 더 올랐다. 이웃 아이들이 골목 끝에서 공을 차다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들어 답했다. 아이들의 웃음은 어제의 울음을 건너와 나를 어루만졌다. 나는 지팡이를 무덤 옆에 세워두고 장독대 곁에 새막대를 박았다. 얇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겼다. 돌개의 길.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무덤에 흙을 쓸었다. 잘 자라. 너의 빈자리를 길로 만들겠다. 그 약속을 마음속에서 다시 더듬었다. 허무는 더 이상 자리를 찾지 못했다. 후회는 맹세로 바뀌었고 맹세는 조용한 결심으로 가라앉았다. 빛이 사그라질 때 마당은 고요했다. 그 고요는 어제와 달랐다. 곁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고요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부엌에는 따뜻한 물이 끓고 있었고 벽에 오래된 시계가 분을 세고 있었다. 창밖 들꽃이 흔들렸다. 나는 한 번 더 무덤 쪽을 바라보고 문을 닫았다. 문틈 햇빛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 빛은 오늘 내가 맺은 약속의 줄기 같았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